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대한민국 기업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 바로 상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안팎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존 안보다 강화된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주주권익과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자본시장 신뢰 정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재계는 경영권 침해, 과잉 규제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보안 입법 없이는 투기 자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보안 입법 필요성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회 정책 1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시절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바 있는 분이죠. 최이배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법을 개정해 정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 시민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원래 회사 자체가 주주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아무래도 좀 리더 위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경영의 효율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체가 오너 리스크랑 경영 리스크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공평한 주주 이익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경영 자체의 급성장만 이익을 생각하다 보면은 오너가 바뀌거나 경영자가 바뀌면 다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서 주주한테 뭔가를 많이 준다고 생각해야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기는 한다고.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부분을 축소하고 할지는 그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그 회사에 자기의 어떤 소중한 자본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음을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 주주가 결정을 한 거잖아요. 조금 더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이 사회의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좀 범위 안에서 타협하면서 좀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는 거라면은 주가가 올랐으면 좀 더 오르고, 그게 주가가 오른다는 게 큰 폭으로 갑자기 막 오르고 이런 거보다도 기업들이 성장하는 만큼 같이 따라서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좀 더 건강한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최이배 전 의원께서 조금 꼭 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 조금 쉽게 예. 관련된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 상법 개정안이 한번 국회를 통과를 했었는데요. 지난 4월에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네. 이제 폐기가 됐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정권이 아무튼 바뀌고 나서 민주당에서 좀 다시 재발의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내용이 달라졌는데요.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은 그 이제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에 회사만을 위한 그 의무가 아니라 주주를 위한 의무로 그 충실 의무의 대상을 확대하자라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주주총회를 통해서 좀 주주총회에 더 많은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겠다라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거부권으로 이제 그 폐기가 됐는데, 아무튼 그 두 개 안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추가로 민주당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확실히 없애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더 넣어야 된다. 그래서 좀 강한 입장으로 좀 이제 선회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강화하자라는 겁니다. 집중투표제 용어는 좀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이사가 된 사람이 감사위원으로 선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출하자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지금은 이사가 되고 난 후에 그 사람을 다시 감사위원으로 선출하다 보니까 이사를 선출할 때에 이미 지배주주의 많은 지분율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 안에서 감사위원을 선택하니까 소액주주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달리하자. 그래서 따로 뽑자. 그래서 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하자라는 것을 확대하자라는 거하고 이 감사위원이나 감사를 선출할 때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다 뽑으면은 이 감사의 기능이 저하될 거 아니에요. 견제하고 감독해야 되는 역할인데 지배주주하고 같은 마음에 있는 사람이 하면은 견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3%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의결권을 3%만 제한하는 3% 룰을 좀 더 다듬어서 독립된 감사위원보다 회사의 견제 기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라는 내용까지 이번에 포함시켜서 민주당이 재발의하겠다라고 네. 지금 한 상황입니다. 설명을 또 자세히 해주셨고 이따가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더 또 추가적으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은 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 명분으로 과도한 간섭을 합법화하면 이 경영에 좀 자유로운 경영에 좀 우려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먼저 최이배 전 의원께서는 어느 쪽 입장이신지요? 저는 뭐 투자자 보호 측면이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시민들의 목소리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를 이제 쓰셨는데 우리나라의 상장 회사들의 주가가 그 기업이 버는 이익이나 그 자산의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낮게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주주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돈 대신에 미국에 있는 주식을 투자하면은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국내 주식을 떠나는 그런 경향성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주주들,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런 지배구조 개선안들은 상법 개정안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천 본부장님, 제게는 이번 상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저희도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을 저희 이제 협회에서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제 주주한테 확대하자 또는 주주 이익 보호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입법화할 거냐 하는 부분에 이제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견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법에 만약에 이사의 의무 부분에 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서 주주한테까지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약을 쓸 때 적절한 약을 적절한 용량으로 쓰면 당연히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좀 용량을 조금이라도 과하게 쓴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주 이익 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과연 이게 적절하게 돼야 되는데 이사의 진취적인 경영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된다고 하면 이거 자체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주한테도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라는 취지인데요. 문제는 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라고 했을 때 전체 주주 이익 또는 주주 간의 어떤 차별 대우 금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때 전체 주주의 이익이 뭐냐에 대해서 지배주주 다르고 주주마다 일반 주주도 다르고 그다음에 단기 주주익 다르고 장기 주주익 다른데 과연 이사가 어떤 이익을 고려해 가지고 경영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이사가 의무 위반하게 되면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배임죄 책임까지 질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아하. 게 핵심 요지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주 충실 의무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주주의 어떤 이익, 어떤 주주의 이익을 말하는 거죠? 주주도 다양한데 대주주도 있고 소액주주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가 투자 성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장기 투자하기도 하고 단기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한 주식에 막 더 많이 투자하기도 하고 분산 투자하기도. 근데 결국은 이 주주라는 게 다르지 않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하건 단기 투자하건 또는 그분이 뭐 지배주주가 아닌 아주 작은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은 다 똑같고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그 기업 가치 상승한 만큼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뭐 단기적으로는 배당을 받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매매 차익을 얻어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주주의 충실 의무가 지금 도입돼야 된다는 이유는 그동안 기업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를 다르게 보고 다르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즉 지배주주는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이익이 우선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전체의 가치가 올라가서 모든 주주가 이익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생겼고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이라는 회사에서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LG 화학의 주주로서 나는 굉장히 2차 전지의 우량 주식, 전망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회사를 하나 다 만들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상장시킨 것은 지분을 일부를 판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외부 주주에게. 그랬더니 기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주식이 왜 갑자기 2차 전지에 관련된 중요한 주식이 아니라 그냥 화학회사가 돼버렸지? 이렇게 이제 황당한 뒤통수를 맞은 거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 이사회의 결정이 주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주들을 모두 동일하게 똑같이 취급해달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키지 말아달라라는 취지가 지금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해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례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또 그래서 당시에 LG화학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신주 우선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라든지 또는 물적 분할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동의권을 얻었느냐라는 부분도 지적이 되긴 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적법 절차의 과정을 거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소액 주주에게는 좀 불리하지 않았느냐. 배당금도 지금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와 상당히 비교되고 있는데 김준 본부장님. 시민단체와 소액 주주 측에서는 상법 개정은 한국 기업의 오래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고 일정 부분 그러한 안 좋은 사례들이 최근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 보호는 당연히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러한 어떤 불명확성 부분은 최소한 해소하고 예컨대 일반 주주 보호라고 하는 부분과 이사의 책임, 이사의 의무라고 하는 부분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거를 너무 크게 하면 이 용량이 과한 약을 쓰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취적인 경영을 못하는 법률 리스크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적 분할하고 이제 나중에 회사를 상장하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회사가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을 분할을 해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그 회사를 더 키우겠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면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지배력이 있었던 대주주가 계속 가져가는 것이고 다만 문제됐던 부분은 이 모회사 LG화학이라는 모회사의 일반 주주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익이라든지 그런 가치 창출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막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은 보완해가지고 개별 자본시장법 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한다라든지 상장하는 경우에 주주 보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라든지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쪼개기 상장에서 상장을 할 때 모회사 주주한테 신주를 배정해 준다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자본시장법
기업의 일반주주 보호 조항들이 지금 다 시행됐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상법 개정하고 사실은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재계에서는 계속 자본시장법을 그래서 또 강조해 오기도 했습니다. 자, 최입에 저는 이렇게 좀 여쭤보면, 자, 재계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이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를 향했던 엘리엇인가요? 네. 현대를 향했던 현대자동차 엘리엇. 예.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상법 개정안이 되면 외국의 이른바 기업 사냥꾼들 그런 기업 사냥 펀드의 타깃이 될 우려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한다고 해서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보다 지배 구조를 개선할수록 회사의 경쟁력은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이사회를 만들고 그 이사회가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 회사의 적대적 M&A를 하려고 하는 펀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적대적 M&A라는 것은 기업 가치가 실질적으로는 100인데 주가가 한 50밖에 안 되니까 야 이거 싸네. 내가 뭐 이거 먹으면 50에 100을 먹는 거야 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적대적 M&A인데 이미 회사의 가치가 주가가 회사의 가치에 똑같이 100이라고 하면 굳이 이걸 M&A해서 가져간들 제가 이익을 얻는 게 없거든요. 크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업 가치를 올림으로써 M&A를 오히려 막을 수 있는 방어 장치인 겁니다. 근데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오로지 나의 경영권, 나의 지배권만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소액주주나 아니면은 새로운 이사가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그거 경영 간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경영 간섭이 아니라 경영 참여예요.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주주라는 그 분들이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는 자기 돈을 댔겠죠. 하지만 이 자기 돈을 댔지만 회사가 더 커 나가는 사이에서는 자기 지분을 일부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주주를 받아들인 거는 일종의 이제 동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주주들도 나하고 동업자니까 당연히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막고 야 회사는 나만 경영할 테니까 니네는 돈만 대고 조용히 있어. 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결국 지배구조가 개선된다라는 것은 이 회사의 모든 주주들 출자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그 권리를 행사한 만큼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외국 펀드들에 의해서 공격당할 거다라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논리고 예. 솔직히 또 외국인 주주들도 하나가 아닙니다. 수십 개의 국가에서 수백 개의 국적이 다른 펀드들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마치 하나처럼 다 뭉쳐서 똘똘 뭉쳐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뭐 삼성전자의 뭐 외국인 주주가 50%가 넘으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 이거 바로 먹겠네? 안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논리들의 비약에 의해서 이런 상법 개정이나 지배 구조 개선하는 것이 이제 지배주주들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네. 이제 좀 억지 논리를 만들고 설명한다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계에서 계속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유를 대고 있는 부분인데 이른바 기업 사냥꾼의 타겟이 될 것이라는 부분은 그건 극히 일부다. 그다음에 경영이 위축될 것이다. 아니다. 그건 경영 의견을 내는 것이니까 경영 간섭이 아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말씀이 뭐 타당한 부분이 있죠. 2대 주주, 3대 주주라고 하더라도 경영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고 자기 지분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뭐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어떤 이사 충실 의무라고 했을 때 이사의 어떤 경영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과 지배주주의 어떤 사실상의 지배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이사의 어떤 진취적인 경영이 문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법적인 불확실성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외부의 어떤 적대적 M&A 세력 또는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 간섭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집중투표제는 사실은 지분이 많을수록 이사를 많이 선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감사위원 분리선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분이 극단적으로 적더라도 쪼개져만 있으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에는 무조건 합산돼 가지고 3%까지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2대주주, 3대주주는 3%씩 나눠서 가질 수 있어요. 그것도 명의만 쪼개면 의결권 제한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3% 플러스 1%에서 나눠서 갖고 있으면 대주주보다도 더 높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감사위원 한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고 선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한 사람만 가능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 근데 상법 개정안은 뭐냐면 이걸 확대해 가지고 최대 감사위원 전원으로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최 의원님께서는 다 펀드들이 틀려서 이게 이익들이 다 틀려서 이렇게 못 뭉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2명, 3명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분들이 연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분들을 묶으면 최대 주주보다는 확실하게 지분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 사람 할 테니까 당신 펀드 같은 거 이 사람 넣어주겠다. 예. 우리 연합하자. 훨씬 연합이 쉬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참여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위원은 감시 역할이 준데 이사직을 전제로 합니다. 즉 이사회 멤버로서 다른 이사들과 전혀 권한이 다르지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감사위원 이 분리선출이라고 하는 제도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의결권 제한해가지고 뽑으면서 네. 이사직에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그러면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M&A 세력 같은 경우에 최소한의 지분으로 다른 나라보다도 최소한의 지분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이사회에 2명, 3명을 진출시킬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나 확인하고 최입의 전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2명, 3명을 할 수도 있다. 그 2명, 3명에 의해서 이사의 결정이 좌우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좌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실제 그럴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자꾸 이제 이 김 본부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좀 더 법적으로 이런 주주 이익의 개념이 뭔지 주주 충실하라고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이 그리고 이른바 어느 정도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성격도 가령 합법적인 또 혁신을 위한 합병을 하려는데 이거 안 돼. 주주 이익이 훼손돼요. 네. 이런 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법으로 명확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주 이익이나 충실 의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게 추상성을 또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언적인 규정, 추상성을 갖는 규정도 있고 굉장히 또 구체적인 행위들을 일일이 또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입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헌법의 모든 내용들 다 추상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뭐 민주공화국이 뭐냐라고 따지는 것부터가 추상적인 거예요. 뭐 행복권을 갖는다. 그럼 행복권은 뭐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추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그 주주의 충실 의무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개념들이 추상적이지만 그게 도입되고 이후에 어떤 그 기업이 경영되고 또 소액주주들이 활동을 하면서 판례도 만들어지고 해석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지금부터 일일이 다 못 박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추상적인 규정은 규정대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요. 또 구체적인 규정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이사회 상장회사의 이사 수가 한 7명 정도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규모가 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두거든요. 뭐 감사위원회가 규모가 한 3명에서 뭐 4명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 가지고 1명을 뽑을 수 있게 지금 3법을 해놨는데 그걸 2명을 뽑자 또는 좀 더 많이 뽑자라는 건데 저는 뭐 이 부분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명 가지고 부족하니까 2명 하자, 3명 하자라고 했을 때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을 다 뽑더라도 이사회가 그렇게 규모가 작지 않은 회사들은 감사위원만 가지고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사회에서 다른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거기 또 이사회마다 또 성향이 다 다르신 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러니까 소액주주하고 지배주주가 있고 그 소액주주도 다양하게 있다면 이 주주라는 큰 어떤 그 투영체로서의 이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이 주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다 이사회에서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지배주주가 그러니까 뭐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이고 100명이고 과반수로만 하니까 다 자기 사람으로 하면은 여기는 이제 다양성이 없는 거죠. 획일화되고 경영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지배주주 한 사람만 바라보고 경영 의사결정하다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회사가 망하면 모든 주주가 손해를 보고 같이 책임을 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주주의 구성이 이사회의 구성과 닮아가게 하는 모양 중에 하나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집중투표제 같은 제도를 통해서 지배주주가 아닌 사람들도 이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닐 거다. 알겠습니다. 바로 네. 그 집중투표제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계에서는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자 집중투표제가 뭐길래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면서 어떤 문제점을 재계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 본부장님. 원래 이사를 선임할 때는 만약에 대주주가 6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뭐 소액주주들이 40%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대주주가 과반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다 뽑을 수가 있죠.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10명을 다 뽑을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집중투표제가 도입되게 되면 선임하는 숫자 이사를 만약에 10명 뽑아야 된다. 죄송합니다. 10명 뽑아야 된다 그러면 후보자는 그보다 더 많겠죠. 그래서 투표를 이제 한 주당 10표를 주는 겁니다. 선임할 숫자만큼 해서 10명까지 순위를 1번부터 10명까지 해서 다득표 순으로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득표하지 않더라도 순위를 자르게 되는데 만약에 10명을 뽑는데 60% 40%다 그러면 대주주가 6명, 일반 주주가 4명 이렇게 뽑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즉 예. 지분 비율대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지금은 60%니까 가반 이상이니까 그냥 대주주가 알아서 임명을 하는데 집중투표제가 되면은 가지고 있는 주주 비율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40%가 대주주 소유가 아니라면 이 40%는 이 소액 주주들이 40% 주주들이 이사를 선임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건데. 근데 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까? 일단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하고 일본과 같은 경우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가 예. 임의화했습니다. 즉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거를 폐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주주가 1대 주주와 2, 3대 주주로 나뉘어 가지고 이사 후보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사회에 각자 추천한 이제 추천권자가 다른 이사들이 섞여 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추천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쪽 이익만 대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의 자체가 예. 어떤 진취적인 경영이라든지 대규모 투자 의사 결정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거고 앞서 말씀드린 이사 충실 의무 이런 부분 확대 이런 부분과 연계돼 가지고 서로 어떤 결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사 의무 위반이다라고 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이사회 자체가 교착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약간 정당 추천목 비슷해지네요. 그런 취지인 거죠. 아하. 자, 최입에 예. 저는 이렇게 저보시는 예. 지금 김 본부장님 말씀 듣고 보면 이건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예. 집중투표제로 가는 또 이유는 있을 것 같기도 앞서 하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사회의 구성이 주주의 구성과 유사해져야 그게 민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민주적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 그만큼 열띤 토론과 그 어떻게 보면 경쟁 과정을 또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사회는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서로 갈등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전제를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업도 경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토론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도출해서 합의를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92개 기업 집단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재벌이라고 하는 이제 92개 집단인데요. 예.
거기에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는 내부 지분율이 3.5%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하냐? 순환 출자가 되네. 뭐 순환 출자나 지주회사나 이런 네. 다양한 관계로 계열사가 또 가지고 있고 자기는 또 그 계열사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내부 지분율이 60%예요. 그러니까 3.5% 가진 분이 자기가 갖지 않은 다른 더 많은 56%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서 회사를 전횡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사에 맞는 사람들만 이사회에 앉혀놓고 자기가 모든 의사결정하는 것에 따라주기를 바라는 거죠. 거수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사회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지금과 같이 오히려 경제가 불확실하고 되게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경영이 좌우될 수 있겠습니까?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사회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타협하고 설득해서 이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네. 그게 이제 진정한 기업 거버넌스에 그게 민주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너무 전행적인 그런 경영에 대해서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이렇게 그 불편하게 이제 하는 것 자체를 경영 간섭이라고 아까 전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건 경영 참여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토론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최입에 전화할게요. 방금 전에 3.5%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 총수 대주주가 일가가, 예. 계열사나 뭐 순환 출자나 지주회사 등을 통해서 다른 이런 기업을 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형태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국의 경우에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나라의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 김 본부장께서 이 집중투표제가 미국과 일본에서는 실패해서 임의화되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이전의 상태로 대주주가 이사 전원을 임명하는 형태로 되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미국, 일본에서는 왜 실패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유가 얼마나 분산돼 있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소유가 집중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총수 일가는 3.5%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계열사나 특수관계인들 포함해 가지고 6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유가 분산되지 않고 집중돼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전행적인 경영 모습이 나오는 건데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이제 그 선진국들은 굉장히 소유가 분산돼 있잖아요. 총수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좀 극단적인 막 그런 사례들 뭐 경영 이사회에서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뭐 결정했던데 서로 막 소송하고 싸웠다. 그런 사례들이 뭐 진짜 극단적인 사례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들은 소유가 분산되고 소유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집중투표제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이사회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김 본부장 혹시 반론 있으십니까? 일단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유가 집중돼 있었고요. 있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집중된 회사들이 많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지배주주의 전횡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배구조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라는 게 정설이지 않습니까? 즉 지배주주가 있는 데가 리더십이 더 훌륭할 수 있는 것이고 전문 경영이 있는 데가 사실은 오히려 모럴 해저드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과연 장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어떻게 지배구조를 외부에서 봤을 때 투명하게 가져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적절한 책임과 권리를 주느냐, 권리와 네. 의무를 줘서 잘 굴러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배주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 장점이었지 않습니까? 성장 네. 시대에는. 다만 지금은 이제 성장이 정체되다 보니까 회사에 쌓여 있는 자원 같은 경우에 자원을 주주한테 환원을 해줘야지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그 환원 부분이 사실은 적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지배구조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이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사회의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회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모험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기구이지 어떤 민주화를 이뤄가지고 서로 이렇게 좋게 가자라고 해가지고 잘 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야 되고 혁신을 이뤄야 되는데 네. 사실은 과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게 하나의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된다고 믿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 발전을 이뤘던 건데 과연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되는 거냐 하는 부분이죠. 네, 이게 이번에 최배 전 의원께 여쭤보면 이게 이번에 민주당에서 다시 발의되면서 포함된 게 집중투표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최입의 전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이사에서 감사위원을 이제 뽑는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을 별도로 뽑는 말 그대로 네, 분리선출제를 의무화하고 대주주가 이럴 때 뽑는 의결권을 이 감사는 받아야지 이러면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것이 이제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네. 이 부분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서 이제 본부장님이 이제 지배구조는 답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거는 이제 결국은 뭐 지배구조는 누가 선택하느냐인데 그걸 주주가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지배구조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선택하는데 그게 주주의 선택이어야 되는데 그 주주는 그러면 또 누구냐? 모든 주주가 같이 선택을 해야 되죠. 지배주주 혼자 아까 3.5% 총수일가 가지고 있는데 그 3.5% 가진 사람이 할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주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만드는 이 제도들이 그런 선택권을 넓혀주는 거예요. 기존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총수 일가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진짜 기업은 모험도 하고 또 굉장히 신속한 의사결정도 필요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소액주주가 추천한 이사는 모험을 안 하려고 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기업 가치를 높여야 당연히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주가도 오르고 나를 뽑아준 주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마치 그러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한다라는 것도 저는 잘못된 이제 왜곡된 인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했던 재벌 총수 뭐 창업자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었고 그분들이 의 모습이 지금 뭐 2세, 3세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 지금 재벌 3세들이 잘못된 경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회가 좀 더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여쭤보신 분리선출 문제는 제가 이사를 선임하는데, 그러니까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그 3% 제한이라는 그 룰이 있는데 그게 아까 본부장님이 최대 주주는 특수관계인하고 합쳐가지고 3%까지밖에 의결권을 행사 못하는데 뭐 펀드들이나 일반 주주들은 3%씩 쪼개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더 유리하다. 저 이거 공감합니다. 오히려 이번에 진짜 저는 좀 개정을 할 때 그거를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최대 주주건 일반 주주건 특수관계인 묶어가지고 합산해서 3% 제한을 받도록 하면은 뭐 이런 논란이 이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어떤 특정 주주의 입김에 의해서 그러니까 감사위원이 선출되게 하지 못하고 정말 골고루 모든 주주의 의견이 좀 반영되게 하는 그런 제도로 가면은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위원회는 좀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여전히 제기에는 감사위원이 또 이사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또 외부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전달하다 보면은 상당히 회사가 경영에 좀 자초를 당할 수도 있고 적대적 M&A 또 우려된다는 건 아까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가 또 가장 핵심적으로 우려되는 사안일까요? 지금 이제 아까 최입의 의원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 이사 수가 한 7명 정도 된다 말씀하셨고 예. 거기에 이제 감사위원이 3명 정도 4명 정도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7명 안에는 사실은 감사위원이 포함되는 숫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이사 수가 감사위원 포함해서 7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도 많지 않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출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도가 지금 같이 상법 개정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면 감사위원을 2명, 3명, 감사위원도 이사입니다. 2명, 3명 선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집중투표 통해 가지고 나머지 예컨대 감사위원회가 3명이고 나머지 이사가 4명이다. 그러면 여기에도 집중투표로 해서 2대 주주가 이사로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대 주주가 여기에서 1명이라도 또는 2명을 이사로 선임하면 이거는 최대 주주가 오히려 이사를 더 적게 뽑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죠. 경영권이 바뀔 수도 경영권이 있나요?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그런데 말씀대로 하면 2대 주주도 또 3% 제한을 받으면 똑같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전제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동등하게 할 수 있는 나와 거고요. 있는 지금 상법 개정안은 2대 주주는 최대 특수관계는 합산해서 3% 제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논의되는 거가 지금 한 명만 뽑을 수 있는데 2명으로 하든지 뭐 또 전원으로 하든지 이것도 아직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예. 2명으로 한다면 뭐 그럴 우려는 더더욱 없죠.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걱정하시는 우려는 없고, 근데 이걸 전원을 다 뽑게 하자라고 하면 그때는 좀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겠고, 그렇다라면 저는 2대 주주도 합산해서 3% 제한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논의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본부장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이렇게 분리선출하는 인원수 그리고 3% 룰이 적용되는 인원수를 제한을 한다면 받아들일 만할까요? 사실은 외국과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감사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감사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감시 감독하는 이제 어떤 임원인 거죠. 그 사람들은 주주나 노동자들이 뽑지만 이사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뽑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감사위원회를 만약에 그렇게 확대해서 뽑는다라고 한다면 이사직을 전제로 하지 않아야지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건 지분 비율에 따라 당연히 최대 주주한테는 경영권을 어느 정도 다수의 이사를 뽑을 수 있는 권리는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예. 그런 전제 하에서 사실은 제도 개선이 모색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효과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이배 전 국회의원, 김춘 한국상장회사협회 정책 1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재규 청취자께서 그간 오너 일가 배불리는 결정을 많이 했으니 견제가 들어오는 게 당연하죠. 7018님, 총수 일가는 전문 경영을 할 수 있는 자격, 위치에 있다고 봐야죠. 의결권 제한은 지나칩니다. 이렇게 또 엇갈리는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최이배 전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또 전자투표 의무화, 주주 참여가 확대된다는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IT 인프라가 약한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비용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좀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때요, 이 시스템을 각 기업에다가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한국결제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예탁결제원이라고 해서 우리 주식 거래를 하면은 그런 정보들을 다 모아놓는 따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굉장히 값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뭐 400만 원, 500만 원이면은 뭐 이용할 수 있었는데 뭐 최근에 내용을 보니까 한 1,000만 원까지도 이제 큰 회사는 1,000만 원까지도 이제 비용을 쓴다고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회사, 그러니까 큰 회사의 규모에서 그 1,000만 원을 주주총회를 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는 그렇게 비용 부담되는 건 아니라는 한 번에 그 정도 비용이 들어요. 네. 정규주주총회 한번 할 때 뭐 그 정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저는 뭐 이제 워낙 IT도 다 좀 뭐 강하고 뭐 비용 측면에서도 이렇게 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뭐 전자주주총회를 하거나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더 많은 주주들이 아무튼 주주총회에 참여를 해서
주주들의 의사가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거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교수님, 생각합니다. 저기 최입의 전 의원께서는 자꾸 네. 제가 교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최 전 의원께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김봉금 장님 보시기는 어떠신지요? 최 전 의원님 말씀이 이제 전자투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전자주주총회는 좀 사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전자주주총회는 한 1년의 유예, 만약에 법이 공포되면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 시행을 하겠다, 의무화하겠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한테는 이렇게 발표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전자주주총회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 그 관련한 서비스 이제 예탁원이 사실은 또 개발을 하고 시작은 했는데 지금 예탁원 쪽에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최소한 한 1년 반의 유예 기간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개발 자체가 지금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법이 사실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야지 그에 맞춰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자투표는 그냥 투표만 사전에 하면 되는데 전자주총은 실시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상법 개정안에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전자주주총회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 주주총회도 하면서 전자주주총회를 같이 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주주총회 때 그러면은 주주가 얼마나 참석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있는데 제일 많은 주주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500만 명의 주주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주주가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현장일 때는 참석을 못 하는데 전자주주총회 때는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최소한으로 잡아도 뭐 한 10,000명 참석한다. 그러면 동시 접속 회선이라는 것을 최소한 10,000회선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산 예컨대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한 200개사인데 이 200개사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한다 그러면 하루에 최소 뭐 10개, 20개가 몰릴 수 있어요. 그럼 그 회선 확보, 시스템 운영, 잘못됐을 때 주주총회 법률적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시행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바로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는 누가 다 져야 되는 거냐? 회사가 리스크를 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뭐 운영을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최 전 의원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사회이사가 됐다. 이제 이걸 이제 독립이사로 명칭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 내용이 들었는데 그동안 좀 거수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회이사 선임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형식적 거수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너무 경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과도한 규정을 정하게 되면 좀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사회이사 채용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 이제 제가 활동했던 이제 경제개혁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예전부터 이렇게 사회이사의 독립성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회이사의 한 20% 정도가 독립성이 없다라는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배주주와 뭐 같은 학교 고등학교 동창이다. 뭐 아니면은 또 이제 계열사의 전직 임원이 출신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독립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뭐 이제 그런 등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한 20% 정도가 이제 독립성이 없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더 높았습니다. 뭐 30%, 35%까지 있었는데 계속 이제 낮아져서 지금 이제 20%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사회이사의 그 역할에 대해서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하니까 이제 기업들도 이제 함부로 그런 사람들 못 뽑는 거죠. 너무 뻔히 보이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20%라는 거는 큰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이사의 선임 요건에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학연 뭐 또는 전직 임원 뭐 이런 등등은 좀 배제하는 걸 통해 가지고 좀 요건을 강화해서 보다 독립성을 높이자라는 취지로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뭐 우리나라 사회이사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분들을 뽑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회의 그 독립성 자체가 유지되고 뭐 그런 뭐 쓴소리하고 이렇게 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배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또 개선해서 보다 취지에 맞게 독립이사 사회이사를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본부장님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사회이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까?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렇죠.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사회사가 돈을 많이 받는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많이 받지 못합니다. 거의 뭐 한 월에 약간 좀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월 200 정도 받으시는 데도 많고 예. 아예 못 받고 한 번 회의할 때마다 회의비 정도 받으시는 사회사도 부지기수입니다. 혹시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최 의원님, 예. 제게는 원칙적으로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상법 말고 자본시장법 있지 않느냐, 예. 자본시장법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일단 상법 개정안을 주장한 쪽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건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서 추상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다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겁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지배주주의 잘못된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여러 다른 법률에서 행위에 대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놨지만 그걸 빠져나가서 할 경우에는 이거를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법 규정이 적용돼서 큰 틀에서 봐서 이거는 이거의 그 충실 의무의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법률이 그런 추상적인 내용도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또 내용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재계에서는 이제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뭐든지 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돼, 이거를 도입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행위를 일일이 나열해 달라라는 취지로 자본시장법을 이제 개정해서 바꿔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뭐 어떤 면에서는 그 앞서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 행위 자체가 저는 기존에 있던 조항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법원이 그 부분을 잘 수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명확한 규정들을 요구해요. 법안에서는 추상적인 규정으로 책임 묻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자본시장법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좀 개정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본부장님 뭐 반론 있습니까?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이 상법 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할 때 들었던 이유가 바로 자본시장법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미국 투자자도 그렇지만 우리 이 기업도 불확실성을 제일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어떤 의사결정도 쉽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의 우려 때문에 만약에 주주 이익 보호가 문제되는 사안을 최대한 많이 리스트업 찾아봐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되는 사례들을 다 입법화하자.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 포괄 조항을 둔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경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문제가 어디에 있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이거를 법무부에서 추진했으면 법무부에서 이 법의 취지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에서 상법을 개정한다 그러면 상법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 논의한 내용을 회의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법에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걸 공개를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봤을 때 그럼 이 법의 취지에 따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겠구나 또는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법안은 뭐냐면 딱 법 규정만 있고 이거에 대한 취지가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부분은 계속 최 전 의원께서 추상성 말씀을 주셨으니까 자 금융투자업계하고 투자업계에서 또 제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이사 제도를 완화하고 배당소득세 완화 이야기도 하는데 좀 전반적으로 다 포괄해서 지금 재계가 요구하는 보완 방안 지금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은데 안내를 좀 해주시죠. 사실 금융투자업계는 사실은 기업보다는 투자자 사이드 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투자자 사이드에서는 사실은 배당 소득세 완화라고 하는 부분이 좀 충족이 되게 되면 투자가 확대되고 장기 투자가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업 쪽에서 보면 사실은 기업의 배당 결정하는 지배주주 입장에서 보면 세금 때문에 배당 결정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세금 부분을 완화시켜주면 지배주주가 배당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쉽게 배당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하자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이 부분 조금 여쭤보고 더 김충범 부장 의견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최 전 의원께서 또 회계사이시기도 하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는 사실상 유예지만 폐지입니다. 폐지가 됐죠. 예,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게 중요한 게 지금 청취자분들이 잘 들으시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도 미국 주식 투자했다가 배당소득을 받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금 투자한 것도 배당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또 과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과세 제도에서 이제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나 뭐 이런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는데 그 소득 금액이 이제 2천만 원 이상이면은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왜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2천만 원 원래는 4천만 원이었는데 그 2천만 원을 낮췄어요. 근데 낮춘 이유가 뭐였냐면 보다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낮춰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종합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 무슨 사업소득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소득세율이 이제 누진세율이니까 점점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높은 세율을 받는 분이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적으니 그 많지 않아서 2천만 원 미만이어서 그냥 거기서 9% 분리과세하고 끝나면은 이분한테는 그 어떻게 보면은 소득을 전체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보다 되게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리과세를 계속 이제 원하는 건데 이 소득금, 그러니까 금융소득 금액이 커지면은 어느 순간에는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돼서 고율의 과세가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세금 많이 내니까 싫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좀 과세 형평성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예. 결국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그게 종합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뭐 어떤 소득인 간에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을 지키려고 예전에 4천만 원이었던 걸 2천만 원으로 낮췄는데 그걸 지금 아예 높이자가 아니라 그냥 제한 없이 다 분리과세하자라는 취지로 간다라는 거는 저는 과세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배당을 지배주주가 많이 받아가니까 종합과세에서 세금을 많이 내니까 회사에 배당을 안 하는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지배주주들에게 분리과세에서 소득세를 줄여주면 배당을 많이 할 거다. 저는 그 의사결정이 과연 그 유인 때문일까. 그리고 그거를 풀어준다고 진짜 그러면 배당을 많이 할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예.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완화 쪽에 또 그렇죠. 공약도 하셨고 네. 엊그저께 이제 또 거래소 가서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금융투자소득세 없앤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복지도 강화하고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과세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를 이제 재계에서도 우려하면서 나온 발언 같은데 요구 같은데 경영권 방어 장치를 좀 만들. 물론 이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일종의 자사주를 활용을 해서 포이즌 필 종합,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회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차등 의결권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포이즌 필 조항이 뭔지 또 차등 의결권 등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재계에서 판단하고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포이즌 필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게 독약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인데 포이즌이죠.
어떤 적대적 세력이 회사의 주식을 만약에 매집을 해가지고 일대 주주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사전에 정해진 옵션을 이사회에서 주주들한테 부여를 하는 거예요.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적대적 주주 말고 나머지 주주들이 거의 이제 무료로 또는 굉장히 저가로 신주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적대적 M&A 적대적 쪽은 지분이 희석화돼 가지고 최대 주주가 될 수 없게 하는 그게 이제 포이즌 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걸 이제 경영권 방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경영권 방어는 아니고 이 그 경영권 그 회사의 적대적인 세력이 일대 주주가 됐을 때 과연 회사에 유리한 그러니까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이사회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현 지배주주보다 회사를 낮게 못하겠다 안 나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막는 권한을 이사회한테 주는 겁니다. 방어 장치군요. 방어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최대 주주의 경영권을 유지해주는 결과이긴 하지만 그 가치가 방어를 하면서 그 가치를 모든 주주가 적대적 M&A 세력 말고 나머지 주주가 그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차등 의결권은요. 이건 미국 뉴욕 증시에다 미국의 경우에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차등 의결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주식은 한 주에 한 의결권이 있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이제 종류가 다른 B 주식, A 주식 말고 B 주식을 한다 그러면 이 B 주식에 대해서는 한 주당 10주의 의결권을 주는 거죠. 이게 차등 의결권인데 사실은 상장회사가 된 이후에는 차등 의결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차등 의결권 주식이 있는 건 뭐냐면 기존의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경영을 하면서 내가 이 회사를 키우고 싶은데 자본을 이게 모집을 하면 내 경영권이 희석돼 가지고 내 지배권을 잃어서 회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자본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인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자사주 또 포이즌 필 또 차등 의결권 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꼭 필요한 건가? 최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러면은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경영권 위협이라는 게 있었는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대적 M&A를 많이 언급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상장회사에서 적대적 M&A 일어난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계에서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막 1999년에 SK텔레콤하고 타이거펀드하고 이제 분쟁한 거, 그다음에 SK하고 소버린하고 분쟁한 거. 뭐 최근에는 이제 삼성물산이나 이제 현대자동차에 이제 그 엘리엇이 들어와서 이렇게 분쟁을 하는 건데 그거 다 보면은 경영권 위협이 될 일은 아니었어요. 뭐 소버린이나 뭐 엘리엇이나 지분 뭐 몇십 %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요. 한 몇 % 가지고서 이사 하나 설립하려고 뭐 이렇게 또는 배당 요구한 건데 막 그게 경영권 위협이고 막 경영 간섭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호들갑을 떠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영권 위협이 있지도 않은데 그런 경영권 방어 장치라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오히려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소액 주주들의 어떤 목소리마저도 아예 못 내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 우리나라 기업 현황에서는 경영권 방어 장치는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아까 이제 이런 상법들 개정할 때 기업들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면 또 같이 토론해서 논의해서 뭔가 또 만들어 볼 수는 있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법 개정안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코스피 5천입니다. 네.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3,200까지도 지금 내다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춘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상법 개정안을 통과될 경우에 이른바 우리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 외국 투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코스피 5천에 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보완할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미시적인 부분이고 주주이익 보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고 또 환영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실증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화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뭐 저는 3,200 이상 수준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단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최전 의원께서는요. 저도 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는 어떤 큰 방향에서 정책을 만들어 간다고 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호응을 하고 시장에서도 반응하고 특히나 외국인 주주들이 연일 이제 매수세를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사인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제 다만 저는 이런 지배구조 개선안을 만드는 지금 상법 논의들이 저는 뭐 강도로 따지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막 재계에서는 이거 하면은 막 100 정도 된다 막 경영권 위협되고 막 경영권 뭐 뺏긴다 막 이러면서 막 좀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진짜 막 이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막 어마어마한 막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이 또 기대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거는 다 도입돼도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경영하는데 크게 뭐 막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서서히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펀더멘탈이 강해지기를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지배구조도 튼튼해져서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단답형으로 두 분의 그냥 네. 의견입니다. 네. 여쭤보겠습니다. 뭐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요. 네.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린다? 아니다. 최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희망으로는 당연히 예라고 해야 되겠지만 네. 회계사이고 또 나름 경제에 대해 전망했을 때 네. 그렇게 또 쉽게 갈 일은 아니어서 간단치는 않다. 간단치는 않다는 3천 4천은 모르겠는데 네, 네. 김춘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상법 개정이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주가가 5천이 가려면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네. 펀더멘탈이 좋아져. 그러려면 이런 상법 개정도 개정이지만 네. 일단 이사의 의무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어야 되고 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 경쟁력까지 포함되면 5천이다라는 의미로 듣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